242쪽에 투기가열지구라고 되어 있죠. 자, 투기가열지구가 뭔지 봅시다. 자, 투기가열지구는 말 그대로 투기가 과열이 된 곳이다 이 뜻입니다. 자, 첫째, 주택. 자, 신규 분양받은 주택이나 그 주택의 분양권, 에 대한 투기가 심한 경우, 이 주택 가격을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곳을 투기가열지구다 이렇게 합니다. 주택이나 분양권에 대한 투기가 심할 때 아무래도 투기가 심하면 가격이 폭등하겠죠. 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자, 지정하면은 어떤 효과가 따르느냐. 첫째, 거래를 제한시켜요. 자, 거래한다 못한다? 거래 못해요. 자, 주택이나 분양권 사고 팔고 못합니다. 이 지정된 순간에. 자, 그리고 대출을 규제합니다. 대출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줘요. 예. 자, 그리고 이 투기가열지구 내에 이렇게 위반해서 거래하게 되면은 각종 세금 부과 등 이와 같은 제재를 가지고 주택 가격 안정시킵니다. 이거 지정되면은 거래도 못 하고 대출도 못 받고 또 억지로 거래하면 세금 폭탄도 떨어지고, 예. 이게 투기가열지구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권 시절에 2017년 8월 1일 날에 투기가 심할 때, 또 투기 우려가 있을 때, 주택 투기가 심할 때는 투기가열지구를 지정하고, 투기 우려가 있을 때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중으로 규제를 시켜버렸어요. 이중으로. 그러니까 거래를 한다 못한다? 아예 못해요. 예. 우리가 이제 어느 지역에 투기가 있다 하면은 여기가 이제 투기가 실제로 있는 곳이고, 이 주변 지역은 전부 다 우려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투기가 있는, 여기는 투기가열지구 지정하겠죠. 주변에 우려 있는 지역에는 또 뭐 정한다? 조정 대상 지역 지정해요. 둘 다 투기 막는 거예요. 둘 다 거래 못하도록 제한시키고, 대출 규제하고, 세금 부과시키고. 그러면 투기가 있다 보면은 투기가열지구도 지정하면서 조정 대상 지역도 같이 지정해버렸어요. 이중으로 규제를 해버리니까 아예 이게 지정되면 거래 자체를 한다 못한다? 아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투기를 잡고 주택을 안정시키는 제도인데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규제를 해버리니까 이일 때는 거래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반기에 12월 달에 중개사들 문 닫기 시작했죠. 다 문 닫습니다. 예. 거래 자체가 없으니까 한 건도. 자기가 있는 사무실 주변에 이정됐다 그러면은 거래가 없습니다. 씨가 말라버려요. 예. 그러니까 전부 다 문 닫고 폐업다 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중개업이 계속 규제가 많이 받았어요. 이 투기가열지구 제도다 이렇게 아시고, 그 책에 보시면은 투기가열지구 일반적인 이야기 해놨는데,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다라고 되어 있죠.
지정 기준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보다 현저히 높아야 돼요. 그 투기가 아주 심하다 이 뜻이에요. 자, 거기에 주택에 대한 투기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지역의 청약 경쟁률, 주택가격, 주택보급률, 주택공급계획 등을 고려해서 지정합니다. 자, 지정이나 해제 통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 의견 들어서 지정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서 지정합니다. 이렇게 이런 뜻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이하 내용들은 지금 보실 거 없어요. 자, 이제 넘어가서 주택 상한 사채라고 되어 있죠. 지금 당장 필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넘어갑시다. 이제 농지법으로 갑시다. 농지법은 여러분 시험에 두 문제가 나옵니다. 두 문제. 여기는 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자, 봅시다. 자, 먼저 여러분이 농지법에 이 농지라는 토지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토지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 농지는 국가 식량 생산에 기반이 되는 토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식량 생산에 기반이 되는 토지가 농지고, 그 농지를 다룬 법을 농지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한마디로 상당히 강력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 좁은 국토에 인구도 많고, 이 좁은 국토에서 식량, 즉 살 생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급자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예.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살 생산이 자급자족이 됩니다. 지금은 또 남아 돌죠. 그럼 남아 돌면 남는 거 이제 몇 년 못 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북에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북에 갖다 주니까 그 고맙다 안 하고 뭐랍니까? 우리말 안 들으면 너 가만히 안 둬. 미사리 팽팽 쏴서 그거 갖다 줄 게 아니고 아프리카에 갖다 줘야 돼요. 못 먹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미사리나 만드는데 그런 데 갖다 주고 저 아프리카 갖다 줘야지. 자, 그만큼 살 생산에, 식량 생산에 이 강력한 농지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소유, 농지 소유. 그 다음에 농지 이용, 농지 보전, 이렇게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 자, 소유. 자, 농지는 아무나 소유한다. 아무나 소유할 수 없다. 예, 아무나 소유합니다. 그래서, 자, 농지의 소유 원칙은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업인만 소유해야 돼요. 농업. 물론 이제 비농업인도 소유하는 예는 있지만은 원칙적으로 누구만 소유해야 된다? 농업인만 소유해야 돼요. 자, 그리고 농지 소유 상한제를 도입해요. 자, 농지를 소유할 때 면적 제한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비농업인이 예외로 농지 소유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자기 아버지가 농업인이고 자식은 비농업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상속받아야 되죠. 그런 경우 어쩔 수 없이 농지 소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때는 뭐가 도입되어 있다? 상한제가 도입되어 있어요. 면적 제한합니다. 자, 그래서 상속농지 같은 경우 만제곱미터까지, 인용농지는 만제곱미터까지, 자, 주말 체험 영농할 때는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이렇게 소유하도록 제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는 자격 증명제. 자, 이 말은 비농업인 농지 취득을 함부로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라는 것은 농지를 취득,
자, 하려는 자가 있겠죠. 자, 이 자는 반드시 시, 구, 업, 면장에게 농지 취득 자격증명 줄여서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발급받은 농취증을 첨부해야만이 자,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농지를 취득한 자가 농이든 비농이든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시장, 구청장, 업장, 면장에게 농취증 발급받아야 됩니다. 자, 발급 못 받으면 농지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럼 농취증 발급받아서 그걸 첨부해야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농취증 제도예요. 자, 그래서 농취증을 발급받아서 등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농지 취득하고 난 뒤에 자, 농사를 안 짓고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농지 처분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농사 안 지면 농지 뭐 해야 된다? 팔아야 됩니다. 안 팔면 나라에서 뺏어 갚습니다. 자, 그리고 농지 이용은 자, S는 주로 농업인이 농지를 이용하죠. 농지 이용을 어떻게 할 거냐는 농업인에 관한 것은 여러분 시험에 안 묻습니다.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시험 묻는 것은 첫째, 대리경작제. 농지 소유자가 농사 안 짓습니다. 그럼 누가 대신 경작 짓게? 자, 그 다음에 농지의 임대를 어떻게 할 거며 사용대, 무상으로 빌려주는 건 어떻게 할 건지가 법으로 규제되어 있고, 농지 보전, 자, 농지를 어떻게 보전할 거냐, 크게 두 가지로 농업 진흥 지역제도. 자, 농업진흥지역 제도는 국가 식량 생산에 중요한 농지, 저 우리 호남 평야 같은데 이런 데 농지 있죠. 이런 농지를 자,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농업진흥지역이에요. 이 정도면 그 농지는 개발된다 안 된다? 아예 개발 안 됩니다. 무조건 농사만 지어야 돼요. 그럼 농사 안 지면 나라에서 뺏어갑니다. 예. 요거 딱 발동시키기가 처분시킵니다. 예. 자, 그리고 농지의 전용의 제도. 자, 이 농지를 농업 생산 등 이해의 목적. 자, 뭐 우리 건물 부지로 쓴다든지 이런 것은 농업 생산에 쓰지 않는 거죠. 이와 같이 농업 생산 등 예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 농지 전용에 관한 허가를 받든지 신고하든지 협의를 거쳐서 자, 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농지 전용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크게 이 세 파트로 되어 있는 것이 농지법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 시험은 뭐 골고루 다 놉니다. 이게. 자, 이렇게 세 파트로 되어 있고, 여러분 교재에도 보시면은 농지법 체계도라고 되어 있죠.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농지 개념이에요. 농지 개념. 자, 거기 원칙에 보시면 자, 실제 토지 현상 기준이라 되어 있죠. 자, 거기 1번. 자, 밑줄 칩니다. 전답, 가순, 기타, 법적 지목 관계없이 실제 토지 현장이 농작물 경작지, 단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다 이 뜻입니다. 2번, 자, 일반적으로 농지를 경작지, 단생식물 재배지에 이에 해당되고, 3번 줄칩니다. 계량시설 부지, 유지가 뭐예요? 무릉등이죠. 자, 수로, 배수시설, 그 다음에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농막은 원두막이나 농기구 창고,
간이 태비장 등 부속시설 등의 줄칩니다. 생산시설 부지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농지법의 제일 중요한 용어는 농지입니다. 농지. 자, 그래서 농지는 자, 어떤 토지냐? 자, 첫째.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현장, 실제 토지 현장이 농작물, 경작지, 다년생. 자, 다년생이라는 것은 여러 해 사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책의 밑에 보면 다년생 식물 종류가 나오죠. 자,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사용이 되는 토지를 뭐라 부른다? 농지다 이렇게 합니다. 원칙적으로 지목 불문하고 실제 토지 현장이 경작지나 재배지로 선다면 농지로 봐라 이 뜻이. 자,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지목을 따져봐야 됩니다. 첫째, 지목이 전이다, 밭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답이다, 논이다 이 뜻이야. 가수원이다. 자, 지목이 전답 가수일 경우에는 경작지, 재배지로 자, 사용되는 기간 무관하게 농지가 됩니다. 그럼 지목이 전답 가수는 무조건 뭐란 뜻이에요? 농지다 이 뜻이에요. 예, 뭐 경작지, 재배지로 얼마 쓰는 관계없이. 자, 그리고 만일에 지목이 전이나 답이나 가수원이 아닐 수가 있겠죠. 자, 아니면 자, 경작지, 재배지로 사용되는 기간이 3년 이상이 되어야 뭐가 되느냐? 농지가 됩니다. 지목이 전답 가순이 아닐 때에는 경작지 재배지로 사용되는 게 몇 년 이상 돼야 된다? 3년 이상이 돼야 농지가 돼요. 자, 그리고 농지에 계량시설 설치된 부지, 그리고 농축산물 생산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이 부지도 일단 농지가 됩니다. 자, 이런 부지도 이런 경작지나 재배에다가 계량시설, 유지나 뭐 배수시설이나 이런 시설 설치된 부지나 농축산물 생산시설, 고정식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이런 시설 부지도 뭐로 본다? 농지로 봅니다. 그래서 농지는 크게 이렇게 알고 있어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자, 거기에 보시면 249쪽에 가시면은 다음에 정하는 토지는 재배하라고 해놨죠. 농지에서 재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전답 가순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계나 단생식물 재배지로 계속 이용되는 기한이 미축칩니다. 몇 년 미만? 3년 미만. 그러면 지목이 전답 가순이 아닐 때는 몇 년 이상 써야 농지가 됩니까? 3년 이상 써야 된다 이 뜻이죠.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농지 보시면 전답 가순이 아닐 때는 3년 미만할 때 농지 아니다 해놨죠. 전답 가순이 아니고 3년 이상이 되면 농지가 되고 전답 가순이 무조건 농지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줄칩니다. 지목이 임야. 지목이 임야라는 건 뭘 말합니까? 임야. 산지를 말합니다. 산지.
자,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 전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작물, 경작, 단생식물 재배 이용된 토지는 농지가 아닙니다. 지목이 임야할 때는 산지 전용 허가 받아라 이 뜻이죠. 그래 농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에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줄지고, 초지도 농지가 아닙니다. 초지는 뭐예요? 풀밭이죠, 풀밭. 자, 그러면은 자, 그럼 여기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목이 전닭 가순이 아닐 때는 경작지 재배지로 3년 이상 써야만 농지가 되죠. 이걸 통해서 우리 주위에 볼 수 있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산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산지는 지목이 뭐다? 임야예요. 자, 여기 차가 다니는 도로가 이렇게 있고, 자, 이 지목이 임야인데, 여기 가보니까 전원주택을 멋지게 이렇게 산지 지나는 거 봅니까? 예.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우리나라는 산지에는 아예 이런 주택지나 이런 으로 설 수 있다 없다? 아예 없습니다. 법으로 아예 금지되어 있어요. 여기에 나무 하나 있어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어떻게 이 산지에 이게 들어갔느냐? 요 규정을 이용해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산지에 여기에 생육하고 있는 나무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나무 없어요. 근데 산에 다 나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산지를 살 때, 자, 나무가 별로 없는 거 사야 돼요. 여기 보니까 나무가 한 2그루 있더라.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거 사가지고 이 나무를 없애야 되죠. 옛날에 뭘 많이 했느냐? 나무 뿌리에다가 약을 쳤어요. 요즘은 조사로 옵니다. 산림청에 나와서 약 쳤나 안 쳤나 다 조사합니다. 그러면은 조사회가 걸리면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나무값 다 줘야 되고 막 혼나요. 그럼 이게 자연적으로 죽은 것처럼 만들어야 되죠. 어떻게? 자연적으로 죽게 만들어야 돼요, 나무가. 예, 태풍 오는 때를 기다려야 되죠. 태풍 올 때, 자, 태풍 온다, 일로 지나간다 하면은 미리 이제 태풍 오기 전에 가서 아무도 안 볼 때 집차 같은 거 끌고 가가지고 밧줄로 여기 나무 묶어가 뿌리 살짝 들었다 놨습니다. 다 들었다 놔요. 그러니까 태풍 지나갔죠? 자빠져 있죠? 산지가 산림청이 빨리 보고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무, 태풍으로 소실됐다. 그러면서 사진 보내라고 산림청에 딱 보고해라고 바로 옛날에는 형질 변경 허가를 받습니다. 자, 형질 변경 허가를 받으니까 여기 뭐 생존한 나무 없죠? 허가 내줘요. 뭐 할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밭이나 특용작물 키울 수 있는 밭이나 가수원으로 쓸 겁니다라고 자 행질 변경 허가 받고 자 그래서 밭이나 가수는 꿈이 났고 몇 년 지나면 3년이 경과됐죠. 3년 경과되면 이 임야가 뭐가 된다? 농지가 됩니다. 자 농지 상태에서 자 주택지로는 바꿔줘요. 자 여기 있는 농지 전용의 절차 있죠? 이거 밟습니다. 자, 그래서 농지 전용의 허가 받아서 자, 농지를 주택지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산지에서 바로 못 바꿉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주택지로 바꿔서 자, 여기에 토목공사를 해서 전원주택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공사를 하는 이걸 소위 말해서 산지 개발이라. 자, 이렇게 산지 개발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산에
전원주택이 들어간 거예요. 다 이렇게 했어요. 저도 옛날에 이걸 하려고 산을 6필지를 샀습니다. 6개.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팔아먹지만은. 내가 얼마나 복이 없는 사람이냐. 6필지를 사가지고 사실은 이 산지 개발을 하려고 했어요. 그럼 지금 정상적으로 했으면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이걸 잡고 안 했겠죠. 예. 아주 새카만 해가지고 내 산지 개발하러 다니려면 오는데 다 돌아 다녀야 되죠. 예. 그래가 5년에 하나씩 개발해서 하면은 노후가 좀 편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사기는 안 치고 한 2,000평, 3,000평입니다. 한 필지가 산지. 거기에 200평, 300평짜리 전원주택 부지 있죠. 도로, 상하수도 다 넣어주고 바로 건물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해서 분양하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산지 6필지 사가지고 이제 딱 대기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법이 바뀌어버려요. 형질 변경 허가가 아니고 산지 전용의 허가로. 우리 교재 그래 돼가 있죠. 이 법으로 바뀌어버려요. 자, 산지 전용 허가로 바꾼 이유는 워낙에 전국적으로 산지 개발을 형질 변경 허가는 쉽게 내줍니다. 쉽게 내주기 때문에 자, 산지 개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산지 개발을 아예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허가로 바꿨다? 산지 전용 허가로 바꿨다. 산지 전용 허가는 사실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산지 전용 허가로 바뀌는 순간 날아가 붙죠. 산 6개가 날아갔어요. 그 중에 하나는 개발 사업에 의해서 팔았습니다. 좀 이제 내가 상금액에 뭐 5배인가 그렇게 받고 팔았는데 나머지 5개는 있습니다. 이제 안 가요. 이제 애착도 없고 마음에서 다 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때 한 몇 년 전에 갔는데 가니까 뭐 산에다가 내가 살 때는 별로 나무 없는 거 살았는데 나무 다 심어놨겠죠. 어디서? 산림청에 와서 다 심어놨어요. 그 순간 내가 이게 내 거 아니다. 이제 날라갔다. 예. 그래 됩니다. 예. 그래서 산지 전용 허가 바꿨다는 사실상 산지 개발 못하도록 허가 내준다 안 해준다. 밭이나 가수는 못 굽니다. 예.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 기준을 가지고 이런 행질 변경 허가를 받을 때는 자, 밭이나 가수로 이렇게 형질 변경 허가 받아서 3년 이상 쓰면 농지 돼버리죠. 농지 상태에서는 주택지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즘은 그러면 전원주택 수요를 어떻게 할까요? 전원주택 수요가 있죠. 특히 몸이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암 환자나 이런 사람들이 진짜 조용한 공기 좋고 물 맑은 데 가서 살기 위해서 이런 전주택은 지금 우리 농어촌 지역에 가면은 빈집 많습니다. 빈집을 활용해라 이 뜻이에요. 빈집을 가지고 전원주택으로 바꿔서 많이 이제 전원주택 수요를 일로 돌리고 있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여러분 자격증 따가지고 중개업을 하시면은 특히 뭐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농촌 지역에 빈집 있죠. 빈집을 잘 활용해서 전원주택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중개를 하면은 중개 수수료 외에 더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갈수록 빈집 수요가 많아요. 전원주택 수요로 전환시켜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알고 계시는 여러분 고향이 시골이다. 한번 가서 보세요. 우리 시골 마을에 빈집이 몇 집 있는지. 제법 있을 겁니다. 빈집 활용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빈집 활용을 해라. 산지 개발 못한다 해서 이렇게 법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산지 전용 허가 받지 않으면 임야인 토지를 주택지로 못 바꿉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다음 내려가서 농업인이라고 되어 있죠. 자, 농지는 여기 보시면은 소유는 농업인만 해야 되죠. 그러면 농업인이 되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준이 쉬워야 됩니까? 어려워야 됩니까? 쉬우면 누구나 다 농지 소유하게
어려워야 돼요. 자, 얼마나 어려운지 보세요. 1번.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경작, 단생식물 재배하면 농됩니다. 1,000제곱미터면 몇 평이요? 300평 초가 됩니다. 그럼 300평 같은 그 농지에 자, 농작물, 경작, 단생식물 재배하면 농업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는 할만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평이면은 우리 지금 이 강의실 있죠? 요 강의실 한 2.5배가 100평이요. 요 크기에 2.5배가 100평인데 300평에 요거 6개에다가 7개 반이 돼야 되죠. 거기에서 꽃갱이 들고 삽 들고 뭐 농사하면 지지 마라.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 1년 중 90일 이상의 농업에 종사해도 농됩니다. 이건 좀 쉬워 보이죠? 자, 90일이라는 것은 하루 8시간 이상 농사 지은 날이 90일 이상 돼야 됩니다. 자, 비 오고 쉰 날, 한 2시간 하다가 만날, 그런 거 다 빼고 8시간 이상 농사 지은 날이 며칠 이상? 90일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럼 이거 채우려면은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이것도 안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시원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기타 농림축산식품청이 정하는 자,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단생식물을 경작 재배하면 농됩니다. 자, 거기에 중요한 말은 33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돼요. 330제곱미터면 100평 규모 이상이다 이 말이죠. 자, 우리 강의실에 2.5배 되는 면적의 비닐하우스예요. 그 안에 특용작물을 재배하거나 경작하면 농업된다. 이것도 안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세 번째 대가축이도. 대가축은 소나 말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가축은 돼지 같은 거 있죠? 10마리 이상. 소가축, 염소 같은 걸 말합니다. 100마리 이상. 자, 그 다음에 가금이라는 것은 닭이나 오리, 1,000마리 이상. 꿀벌 10군데 이상 사육하면 농업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볼 때는 가축을 키운 다음에 뭐가 제일 쉽습니까? 뭐가 소가 쉬워? 소에 골병 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시골 가면은. 왜? 아침 새벽 4시에 일 나가지고, 소 먹이 그 끼리야 되죠? 소주 끼리가 그 다음에 돌아서면은 밤새도록 동물 중에 제일 똥을 많이 사는 동물이 뭡니까? 소. 돼지보다 더 많이 사요. 한 바퀴씩 사는데, 한 번 살 때마다. 그럼 밤새도록 그 마을간에 그 어마어마하게 퍼진 않겠죠? 그거 다 치워, 걸음 무디게 다 못하게. 그러고 나면은 또 들에 끌고 나가서 또 일 시켜야 되지. 또, 오후 되면은 또 소 끌고 저 풀밭에 가 풀미겨야 되지, 봄에. 옛날에 그래 또 풀미기면 똥 사지요, 또. 그거 안 들고 가면 또 어른한테 기빵망이 맞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걸 다 겪어본 사람들은 소 하면, 아이고, 소. 쉬운 거 없습니다. 하나 쉬운 거 없어요. 자, 그리고 1년 중 120일 이상을 축산업에 종사하면 농업됩니다. 자, 그 다음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도 농업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학원에서는 이게 제일 쉽지 않느냐. 그걸 뭐 키워가 120만 원 만들래? 깻잎? 깻잎 같은 소리 한다. 깻잎을 해가지고 몇 장을 따야 120만 원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벌금 물으면 상품가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농약 치야지, 뭐 해야지. 그래가 깨끗하다가 이것도 잘못 따가지고 잘못 보관하면은 빨리 썩습니다, 깻잎이. 그러니까 쉬운 거 없어요.
이게 쉬우면 누구나 다 농지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농업이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잘 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법 우리 중개사 시험에 농업인 기준이 자주 나옵니다. 시험에. 알겠습니까? 예. 여기 하나라도 해당되면 농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 농지 소유라고 되어 있죠. 자, 소유 제한과 상한, 경자 유전의 원칙. 자, 농지는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자, 누구만 소유해라? 농업인만 소유합니다. 원칙적으로. 자, 예외 농업인이 아닌데 농지를 소유할 수도 있죠. 뭐 국가나 지자체나 학교, 주말 체험용 농, 뭐 상속 농지일 때, 8년 이상 농업 경영한 사람이 이농할 때 등등 이럴 때는 예외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5번에 농지 소유 상한이라고 되어 있죠. 자, 농지 소유 상한은 비농업인에게만 적용하는 겁니다. 농업인에게 적용 안 합니다. 농업인은 자기 능력껏 소유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상속이나 이농이란 말은 농사 그만둔다 이 뜻이에요. 자,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농사 그만뒀을 때, 자, 얼마까지 소유할 수 있다? 10,000제곱미터까지. 자, 그 다음에 주말 체험용 농. 주말 체험용 농이라는 것은 주말마다 취미삼아 농사 짓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는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세대별로 소유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기준은 크게 외우실 거 없습니다. 앞으로 많이 접할 거니까.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제가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나라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그 사람이 농업인이든 비농업이든 누구든 간에 반드시 시장, 구청장, 업장, 면장에게 뭐 받아야 된다? 농지 취득 자격증을 줄여서 농취증 발급받아야 돼요. 이걸 발급받아서 첨부해야만 뭘 할 수 있다?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밑에 농지 처분 사유라 되어 있죠. 농지 소유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내에 해당 농지를 사유 발생할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가 아닌 자에게, 즉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분사유 1번에 보시면은 소유농지를 자연재해, 농지개랑, 질병 등 대통령이지 않은 정당 사유 없이 자기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청장이 인정하면은 처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1차적으로 자,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를 예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유상한 증언을 하죠. 10,000제곱미터까지, 주말 체험일 때 1,000제곱미터만까지 소유를 했는데, 소유를 하면은 농사 안 지도 됩니까? 소유는 하는데 농사는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도록 해야 되죠. 자, 농사 짓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으면은 뭐가 들어온다? 처분하라, 고지 들어옵니다. 처분하라, 고지 들어오면 1년 안에 처분해야 돼요. 처분 안 하면은, 자, 그 다음 단계가 6개월 내 처분명령이 들어와요. 처분명령 들어오면은, 처분 안 하면은 이행강제를 부과합니다. 농지 가격의 25%를 부과해요. 매년 부과합니다. 매년. 결국, 안 팔고는 안 되죠. 그래서 이 농지라는 것은 그만큼 국가 식량 생산에 중요한 토지이기 때문에 농업 생산에 이용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유 없이 농업 생산에 이용하지 않으면 이런 강력하게 처분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일반 토지에 비해서는 상당히 소유를 많이 규제를 합니다. 자, 우리 일반 토지는 돈 있는 사람 누구나 소유할 수 있죠. 이거는 돈 있어도 안 돼. 누구만 소유해야 돼요? 농. 자, 그리고 일반 토지는 능력껏 소유하면 되죠. 이거는 비농업 같은 경우 면적제한을 딱 해버려요. 자, 일반 토지는 그냥 돈이 있어서 매입만 하면 끝이죠. 이거는 또 농취증 발급받아야 소유권 등기할 수 있고.
일반 토지는 내버려 두면 나라에서 팔아라 합니까? 이건 내버려 두면 팔아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농지 소유에 상당한 규제를 많이 가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농지를 식량 생산에 쓰도록 유도하도록 법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도 살이 자급자족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거기에 처분 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뭐 이런 뜻이다라고 마시고 자세한 것은 안 보셔도 돼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뭐 농지 처분에 따른 벌칙 이런 것도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단어 뜻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11월 12월 우리 공법에 나오는 용어 중심으로만 딱 배웠어요. 그렇게 하시고 1월 달에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용어 정도만 배운 거고, 그리고 뭐 이제 다음 주는 수업이 없죠. 다음 주 뭐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1월 달부터 수업할 때는 좀 긴장을 하세요. 왜냐? 이제는 합격을 내년에 해야 됩니다. 자꾸 시간 늘어지면은 결국 상대평가에 걸려버리죠. 걸려버리면 합격 못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상대평가를 하면은 2,000명 정도만 뽑지 2,000명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래된 면허, 장롱 면허 있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면허도 중개업을 하려면은 6개월 또 교육 받도록 해가지고 사실상 장롱 면허도 없애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상대평가 되면은 이 자격증 가치가 상당히 부각될 겁니다. 그러되면은 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있으니까 뭐 자기가 중개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뭐 돈이 좀 된다면 누가 제일 먼저 달라들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 달라들면은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못 이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못 이겨요. 젊은 사람들, 머리 비상한 애들은 한 번 보면 다 이겨버리죠. 뭐 게임이 안 되는데 뭐. 그래서 그러기 되기 전에 빨리 취득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하는데 공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시험은 옛날 시험은 이런 용어 있죠? 용어 물었어요. 근데 요즘 시험은 이 용어를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뭘 묻는다? 세부사항을 묻습니다. 세부사항. 수십 가지씩 노는 이런 세부사항을 묻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기본적 용어를 잘 이해하면은 이 세부사항을 공부를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 시간에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뜻이니까 세부사항은 딱 줄여줄 거예요. 요 세부사항은 요런 점에 주의하라. 그렇게 이해하고 주의할 점을 주의하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 뭐 암기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면서 몇 가지 예를 들어드렸죠. 뭐 대표적으로 뭐 칠학지구일 때 일부러 제가 세부사항을 자꾸 물어보죠. 단독주택이 들어가느냐, 발전시설이 들어가느냐 이런 내용을 묻기 때문에 옛날 시험처럼 기본적인 사항만 알면 풀 수 있도록 안 내줍니다. 그래서 올해 33회 같은 경우에는 40문제 중에서 15문제가 책에 있다 없다? 책이 없어요. 그러면 이 15문제 때문에 풀다가 충격받았겠죠. 나머지 문제 자기가 풀 수 있어도 푼다 못 푼다? 못 풀죠. 충격받아 푸는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풀으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건 푸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격을 어떻자? 줄이자 이 뜻이에요. 마음의 여유를 찾자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내가 처음 보지만은 이게 무슨 뜻이다라고 알면은 거기에 맞게끔 답을 찾으면 그게 또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학교 간 분들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공법 문제 보니까 충격 받았죠. 예, 모르는 게 쫙 나오니까, 처음 보는 거 나오니까. 자, 그런데도, 자, 이게 이런 뜻이겠다라고 생각하고, 이해한 사람은 이게 답이겠다라고 찍었는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정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상식 범위를 안 벗어나요. 예, 그렇게 아시고. 자, 다음 주는 수업이 없으니까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1월 달부터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자, 마칩니다.